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현재 부산의 동구 초량동에 위치했던 철도국 관사 15호에는 철도국 사무소장이던 다카하시 마사키와 그의 36살 된 아내 히사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갓 20살을 넘긴 조선인 하녀 마리아도 거주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전 일본인 주인에게 꽤 괜찮은 하녀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마사키네 집으로 추천을 받아 몇 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아주 성실하고 싹싹한 하녀였는데 그러던 1931년 8월 1일 아침 아내 히사코는 평소처럼 약 6시쯤 기상을 했고 창문을 열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늘 하녀 마리아와 함께하던 아침 운동을 혼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밥도 손수 챙겨 먹었는데요. 얼마 후 시간을 보니까 10시. 어라? 왜 아직 마리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웬일인가 싶었고 마리아를 깨우러 복도 맞은편 그녀의 방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처참했는데요. 마리아의 목에는 비단으로 된 허리띠가 졸려서 매어 있었고 그녀의 음부에는 깊게 찔린 상처와 함께 주변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 당시 남편 마사키 씨는 5일 전 진주 쪽으로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집엔 마리아와 히사코 둘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을 했고 부검 결과 마리아는 질식사를 당한 후에 이 음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목에 감겨있던 비단 허리띠가 히사코의 것이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만난 히사코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하고 있었고 외출복 차림으로 태연히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끔찍한 살인을 당한 마리아는 변흥래라는 조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고 10살 때부터 남의 집살이를 시작하면서 17살 때 서울에 와서 일본인집 하녀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 그 주인이 변흥래라는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면서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그렇게 19살이 되던 해 전 주인의 소개로 이 당시 철도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마사키 씨네 용산 관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집은 아이도 없고 부부 둘만 사는 단촐한 가정이었는데 그러다가 1931년 봄에 주인이 부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마리아도 함께 이곳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일본말을 비교적 유창하게 구사했고요. 워낙 눈치도 빨라 이 주인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아는 그런 하녀였습니다. 게다가 보통 그 여성분들보다 좀 힘이 세서 무거운 물건도 잘 들고 일을 아주 잘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마리아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출가를 해서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남편과 고향을 떠나서 낯선 부산까지 오게 됐고 성실히 일하고 살아가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마리아를 죽인 걸까요? 그리고 여자치고 힘이 센 마리아를 어떻게 소리 소문도 없이 살해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단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범죄 장소가 철도국 관사, 집주인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경찰도 함부로 집안 수색을 하기가 힘들었죠. 그나마 집 안팎을 샅샅이 조사하게 되는데 사실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내에 2층 유리창이 깨진 것 외에 이곳은 살인 현장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아주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는데요. 마당과 뒤뜰 그곳에서 수상쩍은 발자국도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내부인의 소행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경찰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날 내부인이라고는 오직 일본인 부인,
히사코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마리아를 처참하게 살해했을 뿐 집안 물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즉 단순한 절도범의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능한 추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혹시 이 마리아와 연애 관계를 맺었던 남성이 어떤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지 않자 마리아를 죽인 것은 아닐까요? 또는 남편 마사키 씨가 마리아와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이걸 알게 된 부인 히사코가 질투심에 마리아를 죽인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는 혹시 히사코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지내오다가 마리아에게 들켰는데 이게 남편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히사코가 그 남자와 공모하여 마리아를 죽인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당시 경찰이 약간 의아하게도 소홀하게 생각한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모구를 졸랐던 비단 허리띠. 이게 히사코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닥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 들어보면 사건이 발생한 지 10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유력한 증거물을 범행 현장에 그냥 놨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찌른 칼은 어디 있을까요? 범인이 이 도구는 숨긴 채 그 비단 허리띠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단 허리띠는 히사코가 범행 이후 실수로 남겨뒀다? 또는 범인이 히사코를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경찰의 조사 끝에 발견한 유일한 물증은 마리아 침실 전구에 찍혀있던 지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부산에는 지문 감식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전구는 경기도 경찰부로 보내지는데 결론적으로 지문이 너무 희미해서 감식이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죠. 사건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후인 8월 3일 부산경찰서 서장 앞으로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이 내용이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는데요. 편지를 잠시 보면 나는 절도정과 이범이다. 마리아 사건 범인은 그 집안 사람이다. 난 7월 31일 밤 오전 3시쯤 관사 부근을 방황하던 중 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유리문 안을 통해서 안을 들여보게 되었다. 당시 30세가량 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20살 정도 되는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누워 있었는데 그러다 30세 여자가 벽장을 열고 칼을 꺼내 누워있는 여자를 찔렀다. 그리고는 입과 가슴을 물어뜯었고 피 흘려 죽어있는 여자의 머리를 2번이나 차고 배를 밟더라. 이후 그녀는 수도에 가서 피 묻은 칼을 씻어냈다. 만약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날 내가 유리창을 깨고 창살 1개를 뽑아 철도병원 앞 공원 풀밭 속에다 파묻었으니 한번 찾아봐라. 자, 이 내용은 정리하면 범인을 히사코로 지목하고 있는 아주 자세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나 하면서 이 철도병원 앞 공원 풀밭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피 묻은 수건과 함께 그 창살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사건의 디테일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입술과 가슴을 물어뜯었다? 라는 내용은 부검 결과의 소견이었는데 특히 가슴에 난 이빨 자국은 너무도 희미해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사건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정말 마리아가 살해되는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는 그가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범인은 바로 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첫 편지와 필적이 동일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범인이라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이 히사코가 범인임을 시사하면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경찰은 여기서 편지를 쓴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고 검거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40여일 후에 철도국 관사 인근에 사는 절도정과 2범 일본인 야마구치를 검거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이제 살인범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며칠 후 야마구치는 그 편지의 필적이 비슷할 뿐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1931년 8월 29일 수십 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다카시 집으로 향합니다. 뒷문으로 급습했고 거기서 부인 히사코를 검거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체포가 된 히사코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 전날 7월 31일 낮에는 마리아를 데리고 사진을 찍어주려고 사진관을 갔다 왔고요. 저녁에는 재단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마리아가 곧 고향에 갈 건데 그때 입을 옷을 맞춰주려고요. 밤 9시쯤 마리아가 안녕히 주무시라면서 인사를 했는데 저는 필요할 테니까 내일은 늦게 일어나도 된다라고 말했죠. 마리아가 방으로 건너간 후에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밤 9시 넘어서 공원으로 여자 혼자 산책을 갔다?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녀 말에 따르면 밤 10시쯤에 집에 돌아왔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마리아의 방 불이 켜져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히사코는 그러면서도 새벽에 2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왔지만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히사코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녀의 증언을 무조건 사실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요, 그날따라 히사코가 하녀인 마리아에게 유난히 살갑게 대했다는 것도 좀 이상했죠.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마리아가 죽은 시각은 7월 31일 밤 11시에서 다음날 8월 1일 새벽 1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끔찍한 살인을 당한 마리아는 비명을 질렀고 이웃조차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시신 주변에는 소변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죽기 직전 그녀가 상당히 저항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버팅기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을 옆방에 있던 히사코가 전혀 듣지 못했다? 믿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히사코는 남편이 출장을 간 이후 줄곧 거실에서 잠을 잤었는데요. 그날따라 마리아 옆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또 평소에는 하녀가 늦게 일어나면 아니 왜 밥 안 하냐고 몹시 꾸중했을 텐데 마침 그날은 늦게 일어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적들, 히사코 과연 그녀가 범인일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집안에 있었던 건 오직 하녀와 집주인 아내 히사코. 그녀가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날따라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요. 유독 하녀를 챙기면서 환심을 산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뜬금없는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하녀의 비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히사코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이 히사코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월 31일 마리아가 빨래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날 비가 와서 빨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궁하자 갑자기 히사코가 빨래 안 했습니다 라고 부정하다가 결국 법정에 가서는 빨래를 하긴 했는데 경찰들이 오기 전에 다 우리가 빨래를 걷었던 거다라고 말을 살짝 바꾸게 되죠. 또한 31일 날 2번이나 목욕을 했다고 했지만 다음날 검사가 이제 검증을 할 때는 목욕통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히사코는 쓰레기를
이 버리려고 온 어떤 인부들 소리에 잠을 깼다고 했는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날 동네에 아예 쓰레기 청소부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의 옷을 해주기 위해서 재단사를 불렸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날 자신의 옷만 맞췄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그녀가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는데 본토에 있는 70세 노모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조선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남부러울 것 없는 일본인 부부가 조선인 하녀 하나가 죽었다고 일본에 있는 노모를 불러들였을까 하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히사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죠. 예심이 치러졌는데 유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여인이 조선인 하녀를 살해했다라는 사건이 정의롭게만 풀려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열린 1, 2심 재판에서 결국 히사코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사실상 조목조목 따져보면 히사코가 유력한 용의자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녀가 죽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자백도 없으니 유죄 판결은 어쩌면 애초부터 좀 불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이 그녀가 구속된 이후부터 판결까지 3, 4개월 안에 속전속결되었다는 건 이례적이었죠. 만약 조선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면 그렇게 구속된 상태로 최소 3, 4년은 좋게 끌었을 문제입니다. 히사코가 무죄로 판명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죠. 경찰의 고민도 날로 커져갑니다. 아니, 수사를 종결하자니 조선인이 살해당했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했고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다고 수사를 지속하기에는 단서가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수사 초기에 받은 그 기이한 편지뿐인데요. 경찰은 인근에 사는 모든 주민의 필적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마리아 변흥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입니다. 이때 경찰은 제3의 인물을 용의자로 검거합니다. 이건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죠. 용의자로 체포된 인물은 이노우에 슈이치. 철도국 공제조합 이 초량점에서 일하고 있던 배급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다카시 부부와 이미 안면이 있었는데요. 아니, 사실상 더 은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노우에와 히사코는 이전에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한간에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경찰도 이미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노우에를 히사코와 함께 유력한 용의자로 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경찰이 오랜 조사 끝에 그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는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히사코가 무죄로 풀려났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외부 침입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침입자를 찾는데 혼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그와 유사한 어떤 모습의 30대 남성이 앞을 서성거렸다라는 증언을 찾아냈고요. 또 평소에 약간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좀 폭력적이었던 동네 건달 같았던 이노우에가 이 다카시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하녀인 마리아와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소문도 제보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요. 동네 망나니 바람꾼 이노우에가 히사코 부인과의 관계 외에도 하녀 마리아와 비밀스러운 사이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경찰의 이런 추론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이노우에가 그럼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 결국 50일간의 조사가 끝났고 1933년 4월 14일 검사는 마리아 살인 사건이 이노우의 단독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 검사가 정리한 사건의 개요를 보면 8월 1일 새벽 1시쯤에 이노우에가 부엌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왔고 마리아를 강간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응하지 않자 그녀를 살해해버리고 부엌문으로 도주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의문의 편지는 필적 감정 결과 이노우에와 일치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노우에의 자백은 달랐죠. 그는 전부터 이 집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덧 소문대로 히사코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7월 24일 두 사람은 끝내 침실에서 미래를 즐기게 됩니다. 당시 남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걸 보게 된 거죠. 히사코는 당황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걸 남편에게 말한다면 자신은 파멸될 거라고 겁을 먹었는데요. 그녀를 갑자기 해고하기에는 그동안 남편이 꽤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녀는 결국 마리아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이것을 이노우에와 상의했다는 게 이노우에의 자백입니다. 그는 기세에 끌려서 동조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7월 29일부터 남편이 이제 다시 출장을 간 사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진술이 꽤 구체적이고 또 여태까지 많은 의심하던 것들이 많은 게 들어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9시 히사코가 산책을 갔죠. 이때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노우에를 만나서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 이미 잠들어 있는 마리아를 확인했고요. 이후 이노우에는 히사코의 장롱에서 비단 허리끈을 꺼내 마리아의 방에 들어가 목을 조르게 됩니다. 이때 히사코 또한 마리아의 다리를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도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리아가 사망하자 히사코는 이 사건을 어떤 변태 성욕자의 소행으로 가장해야 한다면서 부엌칼을 가져와서 시신의 음부를 찔렀습니다. 정말 이 자백을 들어보면 지금껏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많은 조각들이 다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노우에가 예심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범행을 부인합니다. 오락가락해요. 결국 1933년 11월 8일 예심 재판에서 이노우에와 히사코 부인은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예심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에서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원칙인데 검사는 이 범행을 주도한 공범이 히사코라고 추정되지만 결국 법의 판결과 추궁을 한 거는 이노우에뿐이었어요. 그 이유는 히사코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후 그녀는 이 시끄러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단지 증인으로만 참여했고요. 물론 여기서도 자신의 범행은 물론 이노우에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강력히 부인했죠.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될까요? 1933년 12월 14일입니다. 마리아가 죽은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배석 판사 1명을 제외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 증인까지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한테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죠. 일본인 아내가 그의 정부와 공모를 해서 조선인 하녀를 죽였대 라는 이 스토리만으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하면서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새벽부터 법정 앞에는 방청객이 쇄도할 정도였죠. 이후 공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1934년 1월 말. 그때까지 계속되는데요. 이게 점점 진행이 될수록 오히려 이노우에와 히사코 부인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검사 측은 히사코는 괜찮아. 히사코는 아니야. 범행은 묻지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이노우에의 단독 범행이야. 라는 결론을 내렸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물론 당시의 여론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죠. 아니 범인이 누군지 왜 죽였는지 지난 거의 3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결국 주범인 히사코는 죗값을 받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몇 달 후에 열린 2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노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노우에가 히사코 부인과 관계를 맺었어? 근데 증거 뭐야? 증거 없잖아. 그리고 마리아가 살해된 시각에 이노우에는 영화 보고 있었다고 하던데? 에이 그럼 죄야 살인죄 아니지. 이런 이유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3년을 끌었던 마리아 참살 사건은 관계자가 모두 무죄로 석방되고 한국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참 허무하고 억울하죠. 조선인 하녀의 죽음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어쩌면 너무 하찮은 조선인 하녀 때문에 그 고귀하신 일본인이 처벌받는 게 불쾌했던 걸까요? 그 당시 수사와 재판 관계자 수백 명 중 조선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재판이 공정했는가 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일 텐데요. 우리가 당시 시대적으로 일본에 굴복당했을 그때 마리아 아니 변흥래의 죽음은 힘없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녀의 원혼을 달래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